격주로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너 이름을 교체해달라고 우리 제작진한테 예.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왜요? 우선 세상 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제가 뭐 건방지게 제가 세상 읽을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코너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그래서 내일에 어떤 세상이 올까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이 준비하신 이야기 저도 이렇게 주제를 듣고 좀 당황했어요. 예. 잘 몰라서 이거는 제가 이건 잘 모르는 얘기라서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좌초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좌초자산. 발음도 좌초.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randed asset인데 네네.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신세 그런 걸 이제 좌초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빙하에 딱 부딪혀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좌초자산 어떤 의미인가요? 요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염치불구하고 좀 아주 좀 단순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마을에 그 늙은 노부부가 한 쌍 이제 계셨는데 네. 이 노후 준비가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가 있대요. 그 옛날 듣던 얘기긴 한데 네. 들어보세요. 네네. 끝은 좀 전혀 다르게 그래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거위를 그러면은 집에서 한 마리 기르되지 않을까? 그럼 매일매일 네. 황금알을 팔면 되니까. 근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무려 1억이래요. 어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한참 회의를 하다가 네. 우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자. 그래서 샀습니다. 이제 크게 질러가지고 네. 사고 집에다가 이제 그 대체대조표에다가 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돈이 생기는 소유물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자산 1호, 황금알, 거위 이렇게 썼어요. 아하. 그런데 이 마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심해져서 한 달 동안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네. 이 거위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네.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자꾸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오. 얘기도 안 하려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차려서 다시 뭔가를 이제 꽁무니로 내놓기 시작하는데 네.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네네. 가서 아이고 봐자. 그래서 봤더니 황금알이 아니고 황금색 대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변. 그 알은 어떡하고 그렇죠. 1억을 투자했는데. 망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고 네. 황금알은 안 나오고 황금색 대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황금색 대변을 또 치우려고 그러니까 이 수거업체에서 이 황금색 대변은 특수 대변이라서 우리가 못 치운다. 알아서 따로 사람 사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치우는데도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부부는 어떻게 됐냐. 아까는 이거를 자산에다가 써놔서 그러네요. 그 매일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으려고 그랬는데 졸지에 매일매일 돈이 들게 생겼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소유물을 뭐냐면 부채라고 하죠. 부채.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황금알 낳던 거위가 부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가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오리고기를 먹어야죠. 그래서 그냥 오븐에 넣자. 그래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때 아주 우울하게 1억 원짜리 밥상을 드셨다고 그래요 부부가. 요때 지금 요 상황이 좌초자산 상황이에요. 원래 자산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수익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수익은커녕 이제부터는 그 계속 비용만 더 초래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용이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 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상태. 부채가 돼버린 상태. 네네네. 이걸 좌초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좌초되면 그냥 옴싹달싹 못한다는 뜻만 있는데 네네. 이거의 진짜 중요한 점은 옴싹달싹을 넘어서 부채로 바뀐다는 데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뭐 거기 가서 뭐라 해야 되죠? 황금알을 안 낳는 곳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변이 나오니까 그걸 또 치우는데 돈이 들고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그거를 좌초자산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뭔지 개념은 이제 눈에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자, 근데 이거를 이 좌초자산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신 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잖아요. 이게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죠.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다. 예. 이렇게 뭐 기후위기는 다 아실 테니까. 네. 근데 기후위기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탄소 배출이 지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자꾸 이게 기온이 올라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인류가 절멸을 막으려면요.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고 그럼 가장 큰 원인인 이 화석 연료의 그 연소 양을 네네.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5도씨 상승으로 막으려면은 뻔하게 숫자가 나와요. 향후 이것 이상은 그 네. 화석을 떼서는 안 돼. 그죠. 탄소를 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지금 석탄, 석유의 매장량이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과 석유를 다 뗐다가는 지구가 이제 사우나로 바뀌겠죠. 네. 사우나. 그래서 있어 봐야 아무리 우리가 다 확보해 놓고 쉽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의 떡이에요. 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망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이제 unburnable carbon 이러는데 그러니까 태워서는 안 될 탄소라고 하죠.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매장량의 가용 매장량의 한 60% 70% 정도가 태워서는 안 될 양이에요. 그렇게 많. 예, 이렇게 많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놀란 게 왜냐면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석유 고갈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안 아직까지도 믿었어요. 있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 30년 전에도 30년 네. 남았다고 그랬고요. 지금 요새도 30년 남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것도 놀라운데 태워서는 안 되는 게 60에서 70% 정도. 예. 벌써 그거 된다. 돈 가치로 바꾸면 얼마쯤 되느냐? 그 파이낸셜 타임즈 그 네네. 신문의 추산에 따르면은 한 8,500억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000조 원쯤 될래나요? 환율이 바뀌니까. 뭐 1,000원도 없는 저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맞으면 그 석유와 석탄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변을 놓는 거위가 돼버린 셈이에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캘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지금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아하. 이걸 삼각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네.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인데 지난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석유 회사 두 군데가 있죠. 로열 더치 쉘하고 그 BP라고 부르는 네네. 그 두 회사가 요번 2분기 때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로열 더치 쉘은 220억 달러 그러니까 26조어치의 자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븐에 넣어서 먹어버린 겁니다. 더 쥐고 있다가는 손해만 나겠다. 네네. 물경 26조입니다. 그다음에 BP도 그 두 주 전에 그 17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9조쯤 되려나요? 네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오븐에 넣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라든가 유가 하락 등등 다 관련이 돼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평은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부터 처리해야 될 이 황금 대변의 거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평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정유회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들어가는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사실은 뭐 시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1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을 써서 거기에 막 이제 시설을 설비 그렇죠. 뭐 이런 걸 마련해 놓는데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고철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태의 심각성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부채가 되기 때문에 빨리 네. 상각해버려야 되는, 처리해버려야 되는 자산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사실 셰일가스 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에너지 독립을 했다. 예. 막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에너지 패권을 쥐었다. 막 이야기도 많이 그 하거든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쉐일 가스라고 하는 게 그 쉐일층에 들어가 있는 가스이기 네네. 때문에 그 석유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캐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유가가 어느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 채산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프래킹이라고 하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술이 물 있는데 싸갖고서는 물에다가 네. 그냥 물을 쏘는 게 아니라 네. 물에다가 돌을 섞어서 쏴가지고 이걸 한번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지하 수층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은 못 삽니다 여기서. 네. 그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쉐일가스 기술, 프래킹 기술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쉐일가스 매장량은 엄청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석유 수입국에서 산유국으로 산유 바뀌었다 바뀌었죠. 이런 예. 일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로열 더치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그 쉐일가스 업체들도 유가 하락 때문에 좌초자산이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시추하는 비용이 그냥 일반 원유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예. 원유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경쟁력이 사라져서 그래서 뭐 셰일가스가 원유값은 계속 많겠죠. 오르락내리락합니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류가 지금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를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지금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 아하. 추세적일 것이냐
이렇게 보면 계산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안 쓰일 거로 생각을 해서 에너지 자산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봤는데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장기적 차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예. 한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날씨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모두가 함께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게 사실은 기후변화 그렇죠. 대응이잖아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참 창피한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제일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네. 기후 악당 국가로 찍혀 기후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산불 사태도 그거랑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악당이 형제가 있어요. 사이 좋은 형제, 어깨 걸고 있는 형제가 네네.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찍혀 있어요. 기후 악당 국가로. 왜냐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가 1위입니다. 우리 전력 생산의 한 42%가 화력 발전이고요. 네. 더 문제는 이걸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화력 발전소를. 예. 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적신호가 울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가깝게는 작년에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데요.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가 좌초 자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곳입니다.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온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나라별로 이 좌초 자산의 예상 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해 버려야 될 황금색 거위, 그게의 액수가 어느 정도 나라별로 될 것이냐를 봤는데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요? 1위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추산에 따르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1,0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10조 원 정도 되려나요? 넘겠죠. 훨씬 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2위가 인도였는데요. 인도가 760억 달러예요.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도랑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뭐 13억이 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산업 구조로 봤을 때도 인도가 뭐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명색이 세계 뭐 10몇 대라고 하는 선진국인데 또 산업 구조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뗀다. 그러니까 인도를 갖다가 이렇게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겼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4천만이 인도 사람들 전체하고 줄다리를 해서 이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좌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충격적인 게 저는 인도 갔을 때 딱 내리자마자 어느 도시 가셨어요? 델리. 네. 공기가 이거는 그냥 탁한 정도가 아니라 막 매캐해갖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내 친구는 담배 안 피우는데 너무 억울해서 담배 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사값 까먹기라고 그런 거는. 근데 인도보다 우리가 더 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약간 공기 진로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은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같이 지금 막 발전하는 어떤 제조업에 막 때려붙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뭐 제조업이 크긴 합니다. 그래도 약간 좀 선진국이라고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인도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눌렀다. 조그만 인구로 그야말로 일당백도 아니고 무슨 12척으로 지금 몇백 척을 지금 이겨버린 상태 됐으니까 잘하긴 하죠 우리가. 참 큰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좌초 자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후변화라는 게 그게 뭐 진짜로 오겠느냐 회의를 품는 분도 많고 아직도 이게 무슨 해외 토픽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후위기의 현실성을 뭐 주장할 수 있는 적은 없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좌초 자산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경영환경대학교에서 좌초 자산이 발생하는 원인을 쭉 나열을 한 게 유명한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원인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원인,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연적으로 기후 위기가 오든 안 오든 기술적으로 변화가 벌어지든가 아니면 사회적 여론이 바뀌면은
기후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좌초 자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이게 좌초 자산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증기기관 다음으로 많이 쓰였던 한 4만 3천 대 정도가 굴러다녔었어요. 전기 자동차가. 저 20세기 초면은 1900년대 초 1905년 뭐 이럴 때예요. 그때 전기 자동차가 있었다고요? 예. 그때 가솔린보다 이게 더 저 우위였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랬는데 네. 가솔린이요.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싸게 자동차를 만든 그쵸. 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지정학적 구조가 안정이 되면서 석유가 엄청나게 싸졌어요. 아. 그래서 1920년대에 자취를 감춥니다. 아, 석유가 싸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제도 네. 변화 같은 게 있으면요. 그냥 자초자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후위기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네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열한 기준에 보면 뭐냐면은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좌초자산이. 고소고발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 화력발전소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인도네시아의 화력발전소 9호기, 10호기를 지금 짓는데 그거를 한전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한전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책은행들 수출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 한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갖다가 대출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조 7천억인가 그런데 1조 5천억 정도니까 상당한 비중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네. 이게 좌초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예. 그러니까 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뭐 이게 네네. 금지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한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25년간 상환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초자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하는 건데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근처에요. 자카르타 옆에 자와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 네네. 발전소 세우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기후가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의 하나예요. 아.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지금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걸려 있고요. 요번에 한전에서 이거 투자하는 걸 알고요. 네. 작년 9월에 8월 말에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직접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 우리 죽는다. 아. 우리 지금 물고기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 화력발전소들 때문에 네. 이 공기가 더러워져서 우리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돈이 계속 나오느냐. 그렇게 따지면 국채 이자율은 왜 바뀌나요? 국채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네. 과연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태처럼 네. 이 좌초자산 이게 과연 어떻게 저게 될 거냐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여론이라든가 아까 그 여러 국가들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세계 강대국과 전 세계 국가가 멈춰서 석탄 화력 발전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그 순간 사실은 좌초자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너희는 뗄 때 다 떼어놓고 지금 우리 좀 떼갖고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막는 거야?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미래일이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합의한 일이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들도 네네. 많이 해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금융 쪽 얘기를 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뭐 좌초자산의 규모가 뭐 1,000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좁게 잡아서 그렇고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화석 연료와 관계된 회사들의 주식들은 다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 탄소 거품이라고 불러요. 탄소 거품. 예,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인류가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는 다 너무 거품이다. 위로 올라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다 꺼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걸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바젤 4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젤 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산 가격을 전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융적인 필요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좌초 자산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금융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로얄 더치 쉘이나 이런 데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죠. 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금융계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그 작년 가을이었는데 각 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이나 또는 특정한 큰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봤을 적에 이게 그 전 지구의 기온 상승 몇 도에 맞춰져 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 기후 상승 몇 도에 맞춰? 예,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령 어떤 은행에서 하필이면은 그 석탄 회사, 석유 회사 주식만 잔뜩 갖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 회사,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는 지구 온도를 한 5도, 6도씩 올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은행은 친환경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산만 갖고 네네. 있다 그러면은 한 1도 정도에 맞춰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주요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온도 지구 기온 상승과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게 기후 변화에서 몇 도를 몇 더 도짜리에 올리는가, 맞춰져 있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 참고로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주식시장은요, 그 총재 그분의 네네.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한 5도 정도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아우, 지금 굉장히 월스트리트가 하는 대로 그 투자를 하면은 지구 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도 높네요. 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들었기를 2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1.5도라고 얘기합니다. 1.5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네. 2도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그 IPCC 거기서 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피드백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 통제 불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2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2도 목표를 맞추려면은 실제로 2도로 가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보다 낮게 잡아야 된다. 가령 우리가 절벽 막 달려가다가 네네네. 앞에 절벽이 있다. 네. 절벽 근처에 가서 멈추면은 멈추지 못하죠. 절벽 아래로 그렇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멈추고 싶으면은 절벽 앞에 있는 노란 선, 그 네. 지하철 탈 때 그 노란 선 있잖아요. 네. 노란 선에 한 두 발자국 전에 멈춰야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5도씨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1.5도씨를 있어요. 맞추자. 파리에서도 그렇게 했었나요? 파리 기후변화협약도? 그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때는 2도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저도 한 2도씨 정도 기억하고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PCC에서 낸 보고서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 거기서 명시적으로 1.5도씨를 좀 네. 얘기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1.5도씨를 얘기합니다. 1.5도씨. 아, 그렇군요. 아, 사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새 들어서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굉장히 다급한 이슈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 시작하고 네.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네. 왔어요. 자유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포항 지진 원인인 지열 발전소도 좌초 자산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 그거 네. 말씀인가요? 네네. 그렇게 말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그건 수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에서 이게 어떤 문제를 그건 경제에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좋든 나쁘든 네네. 어떤 생산업체가 가진 기술이 좋든 나쁘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냈을 때 그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해요. 네네. 포항에서 이제 지열 발전을 하려다가 거기서 정말로 지진이 그것 때문에 났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발전소는 그러면 좌초자산은 아니고요. 지열 발전소 자체.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그 거위 얘기할 적에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거위는 잘못 없어요. 그렇죠. 그 노부부도 잘못 없어요. 미세먼지가 나빴죠. 미세먼지 환경 변화가 벅찰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발전소 화력 발전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화력 발전 19세기에 화력 발전소를 만들 때에는 이게 지구 기온을 다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환경이 바뀌고 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자산 소유자나 투자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냥 좌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배 선장님들 누가 자기가 그 암초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해류가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뭐. 그렇군요. 예. 사실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후보죠. 그 기후 변화 관련돼 갖고 이제 그린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제 이슈가 됐구나.
기후 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툰베리를 보면서 저런 아이도 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됐구나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기후 위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아이고 참 고상한 얘기하고 있다.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기후 위기 저도 뭐 이렇게 도덕적인 거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기후 위기는요 더 이상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요. 아주 아까 뭐 천조 백조 막 정신없는 액수가 나왔는데 아주 심각하고 급박한 경제적 이슈고 사회적 이슈고 정치적 이슈예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그 감성적인 어떤 접근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물려줘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몰락도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담긴 것들을 요새 많이 봐서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좌초자산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문제까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